이문열, 황석영 삼국지를 20번 읽은 고혜성의 삼국지 리더학.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면 가능한 것부터 하라. 40에 읽는 삼국지. 고혜성, 25살에 간판 제자기를 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똑바로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개그맨의 꿈을 이루기 위해 7년 동안 도전을 하였고 32살에 특채 개그맨이 되어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였습니다. 34살 때 자신감 대통령을 출간하고 2000회 이상의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개발 전문 작가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등 총 7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읽은 수천 권의 책과 47년 삶의 내공을 40에 읽는 삼국지에 모두 담았습니다. 프롤로그. 15년 전 신문기사에서 서울대 수석 합격자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어떤 공부법으로 합격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삼국지를 10번 읽은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삼국지를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존경하는 지인이 성공하고 싶으면 삼국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곧바로 서점에 들러 이문열 작가님의 삼국지 10권을 사갖고 왔습니다. 보통 책보다 활자 크기도 작고 페이지 수도 많아 부담되었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매일 미친듯이 읽었습니다. 처음 10권을 한번 읽을 때는 솔직히 인물도 잘 떠오르지 않았고 사건도 헷갈려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독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제대로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삼국지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권을 완독하고 나니 왜 삼국지를 읽어야 하는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세술 책과 자기개발, 리더십 관련 책을 읽었지만 삼국지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이 있는 감동과 깨달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10번 읽었다는데 그래, 나도 10번은 읽어보자라는 경쟁 심리가 본능적으로 작동하여 1년 동안 매일 삼국지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10권짜리를 10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총 20번을 완독하였습니다. 삼국지 책만 200권을 읽은 것입니다. 95부작으로 나온 삼국지 드라마도 5번이나 보았습니다. 정사 삼국지도 10번을 읽고 황석영의 삼국지, 월탄 박종화 삼국지,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 전문가들의 책들도 섭렵하였습니다. 삼국지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삼국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삼국지가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삼국지를 읽기 전부터 더 자신감이 커졌고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조조, 유비, 송건, 제갈 공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대의를 위해, 의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살았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 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들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반드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대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 영웅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삼국지연의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일화를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재밌게 각색하였고 한 일화가 끝나는 글에 필자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보신 후 10권짜리 삼국지연의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를 읽어보신 분들도 좀 더 재밌는 대사와 구성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담은 글을 보시면서 더욱 깊은 맛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다양한 병법과 처세,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사는 생활과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삼국지는 동양 최고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동양 최고의 철학가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인 인이예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려 노력했던 영웅들의 큰 대의와 백성들을 보살피려는 사랑하는 마음, 감동적인 죽음과 신화의 신이 아름답고 멋진 우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을 40에 읽는 삼국지로 정했지만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연령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썼습니다. 10대 삼국지를 읽으면 영웅들의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20대, 30대에 읽으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영웅들의 일화를 통해 큰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삼국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는 40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30대까지 삼국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더 늦기 전에 삼국지를 읽어야 합니다. 삼국지는 다른 세대보다 40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믿습니다. 40대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 임원분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들을 가장 많이 이끄는 리더의 나이대입니다. 삼국지가 다른 세대보다 40대 분들에게 가장 큰 감동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했던 시기가 바로 40대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영웅들이 적토마를 타고 천리마를 타고 중국의 광활한 영토를 내 집 드나들듯이 흙먼지를 누비며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영웅들이 가졌던 포부와 결단력, 리더십, 태도를 통해 지금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삼국지는 40대가 읽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40대는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 더 큰 성공을 준비하고 이루어야 하는 나이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40에 읽는 삼국지에는 즐거움과 깊은 감동, 그리고 교훈,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는 영웅들의 멋진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영웅들의 큰 포부와 자신감으로 펼치는 지혜로운 처세술과 아름다운 인간관계, 진정한 리더십을 가슴에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연의 요약. 한나라 말 천자인 영제는 탐욕스럽고 무능하였다. 내시 십상시들만 아끼고 신하들을 멀리하였다. 십상시들은 뇌물을 주는 자에게 관직을 내주었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선비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썩어가는 조정으로 인해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장각이란 교주의 거짓된 믿음과 유사스러운 술법으로 만든 태평도라는 종교에 빠져들었고 그 세력은 점점 커져 수십만이 되었다. 교만해진 장각은 누런 수건을 쓰고 황제가 되겠다는 야욕을 품고 낙양으로 쳐들어가고 조정에서는 이들을 황건적이라 불렀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에서 영웅들이 모여들었다. 조조, 원소, 송견,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가장 큰 활약을 펼쳤다. 황건적은 사라졌지만 더 무섭고 흉악한 동탁이 나타나 여포를 앞세우고 천자를 보호한다는 거짓된 명분으로 조정을 장악하였다. 조조는 동탁을 제거하려 천하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워 불러 모은다. 조조, 원소, 공손찬, 송견, 그리고 도원계리를 맺은 유비, 간우, 장비, 삼형제가 다시 한나라를 위해 모인다. 다른 제후들은 동탁이 가장 아끼는 장소 여포에게 번번이 패하지만 유, 관, 장, 삼형제가 여포를 물리치고 위험을 떨친다. 동탁은 천자를 겁박하여 낙양에서 장안으로 도망가고 한나라를 부흥시키려는 대신 왕류는 수양 때린 아름다운 초선의 미인계로 동탁과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여포의 방천 화극으로 동탁의 목을 베어버리게 한다. 최강의 무장 여포는 모사 진군과 함께 조조, 원소, 유비를 상대로 오랫동안 싸우지만 지모가 부족하고 진궁을 신뢰하지 못해 나날이 세력이 약해져 결국 부하 장수들에게 묶여 죽음을 맞는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조조와 원소는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 관도에서 크게 싸움을 펼친다. 원소는 70만 대군으로 7만의 조조군에게 대패하고 조조의 위세는 더욱 커진다. 유비는 관우,
장비 두 형제와 땅 한 조각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조조의 부하가 되었다. 다시 원소의 부하가 되는 등 많은 수모를 겪다 형주의 유표에게 위탁하는데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천하의 기재 제갈 공명을 삼고초려하여 군사로 삼고 공명은 조조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한다. 공명은 뛰어난 말솜씨와 지략으로 송견의 아들 오나라의 송건과 연합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에서 물리친다. 이후 천하는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천하 3분지계가 형성되었다.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유비 두 번의 수고로움으로 큰 뜻을 얻는다. 유비는 어린 시절 집안 어른 유원기의 도움으로 당대 석학인 스승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부름을 받은 노식은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유비는 떠나는 스승에게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자신의 깨달음이 적은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노식은 17의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의 동문이자 대학자인 정현 선생에게 추천하는 글을 써주게 되었고 유비는 그날로 바로 정현 선생이 계신 곳을 찾아 말을 타고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작은 고을 갈림길 옆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말해서 내렸다. 구름아, 오랫동안 달리게 해서 미안하다. 여기서 푹 쉬었다 가자꾸나. 유비의 말 구름이는 멋진 흰색 털을 가진 백마다. 집안어른 유원기 아저씨께서 1년 전 생일날 주신 말이다. 너무나 고마운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야,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거라 믿는다. 크게 될 사람은 귀한 말을 타야 한다. 이 백마를 타고 중원을 마음껏 달리거라. 유원기 아저씨는 어린 시절 유비가 동네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는데 유비는 늘 대장을 하며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난 커서 반드시 깃털이 장식된 천자의 수레를 탈 거야. 원기 아저씨는 그런 유비의 큰 꿈을 들으며 매우 흡족해하였고 자신의 아들보다 더 마음에 들어했다. 큰 소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았다 일어선 유비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믿어주신 만큼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 달리려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른다. 기 큰 놈아, 기 큰 어린 놈아, 잠깐 나 좀 보자. 거기 좀 섰거라.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긴 수염을 한 노인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로 유비를 가리키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였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어린 놈아, 내 놈의 말 좀 타야 되겠다.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내 집까지 데려다 다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큰 소리로 자신을 나무라면서 어린 놈이란 무시하는 소리에 귀가 거슬렸지만 노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자 뭔가 있는 분이라 여겨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어르신, 꽉 잡으세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 길로 쭉 가. 말없으면 직진이다, 이 녀석아. 유비는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오던 길에서 반대로 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고 노인이 사는 집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드리고 떠나려 하는데 기 큰 놈아, 거기 섰거라. 이리 와봐. 아니, 어르신, 왜 또 그러십니까? 내 지팡이가 없어졌어. 내 놈 때문에 아까 말을 타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유비는 빨리 정현 선생을 찾아 배워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노인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어르신,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놈아, 날 다시 태워 같이 가자. 내가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빨리 태워라. 내가 가서 가져와야 돼. 유비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노인이 야속했지만 그런 마음도 이해하여 다시 노인을 말에 태우고 처음 만났던 큰 소나무까지 가서 지팡이를 찾아 노인의 집에 모셔다 드렸다. 전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말을 달려 떠나려 하는데 노인이 다시 큰 목소리로 말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고 합니다. 어허, 10,000가지 산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이 제일 귀중한 것인데 참 좋은 상이로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두 번째로 나를 집에 데려다줄 생각을 했느냐? 유비는 그때서야 노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두 눈에서 심상치 않은 빛을 알아보았다. 어르신, 제가 두 번째로 도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첫 번째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도와드리면 저의 수고로움이 두 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허, 이놈 봐라. 얘 사놈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노인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유비를 천천히 살피더니 다시 물었다. 내가 그걸 사용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 자신도 그걸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허, 내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유비는 노인의 묘한 기운에 이끌려 정현 선생을 찾아간다는 생각도 있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따라갔다. 노인을 따라 한참을 산으로 들어가던 중 큰 고목나무 앞에 이르렀다. 노인은 고목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유비에게 말을 건네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큰 가르침은 이 고목이 몸으로 다하고 있다. 내 마음의 귀로 잘 들어보거라. 그 말에 유비는 나무를 천천히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곁에 있는 노인에게 물어보려고 돌아보는데 노인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크신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십시오. 저 산 멀리서 메아리처럼 큰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저 상산의 나무꽃 늙은이로 기억해다오. 유비는 노인의 말을 새겨듣고 다시 한참 동안 고목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무언가를 얻었다는 듯 자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대한 포부를 다시 한번 고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공부를 하여 도탄에 빠진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목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자라는 가지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고향에서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길로 더 이상의 배움은 무의미하다고 여겨 정현 선생을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당시 육아의 가르침으로는 더 이상 세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궁궐 안에는 간신들이 득실거렸고 배설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나 다름없었다. 유비는 썩어가는 현실을 되찾기 위해 이상적인 육아의 가르침보다 현실적으로 힘을 기르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비를 시험했던 노인은 훗날 유비에게 있어서 관우, 장비 다음으로 큰 힘을 보탰던 장수인 조재룡을 보내주기도 한다. 유비는 두 번째 수고로움으로 인해 인생의 큰 방향을 잡게 되었고 큰 장수까지 얻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도 한 번쯤은 유비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다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쉽게 들지 않는다. 유비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이 일화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선행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해야 한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안 하니 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선행을 받았던 사람에게서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선행은 하면 할수록 곱절로 늘어나게 된다. 가장 좋은 선행은 유비처럼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하지만 도움을 준 것은 잊어야 한다. 내가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늘 상대방에게 그것을 빌미로 무언가를 다시 얻어내려고 하고 기대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았을 때 원망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가 선행을 한 것을 일부러 알릴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은 선행으로 끝나야 선행이 된다. 나의 선행을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유비처럼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 상산의 노인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큰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유비처럼 두 번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말고 계속해서 베풀고 자신의 수고로움을 잊어버리자.
한 마리로 여포를 사로잡은 동탁. 한나라 황제 소재의 숙부인 대장군 하진은 부하 장수인 원소 조조와 함께 십상시를 몰아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눈치를 챈 십상시들이 황제의 어머니인 하태우와 외척들에게 금은 보화를 사용해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다. 하진은 여동생인 하태우를 찾아가 십상시들을 없앨 수 있도록 부탁하는데 하태우는 허락하지 않는다. 오라버니,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절 찾아오지 마십시오. 물러난 하진은 원소와 조조 등 여러 장수를 불러 자신의 손으로는 십상시를 쉽게 죽일 수 없으리란 판단으로 바깥에 있는 장수를 궁으로 들여보내 대신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조조는 큰 웃음으로 자종을 주목하게 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하하하, 그런 일에 어찌 바깥의 군사들을 부르십니까? 저희들 몇 명에게만 명하시면 충분히 십상시 일가를 모조리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결국 조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방에 있는 동탁을 부르게 된다. 젊은 시절 동탁은 제법 의리도 있고 장수로서의 덕을 갖춘 사람이었다. 변방의 오랑캐를 상대로 용감히 앞장서 물리치고 조정에서 상이 내려오면 자신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던 장수였다. 그러나 차츰 벼슬이 높아지면서 하동 태수 시절부터 교만에 빠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재산이 많아졌을 때도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동탁이 하진의 명을 받들고 궁으로 십상시를 치러왔을 때는 탐욕이 극을 달했을 것이다. 십상시를 치기 위함보다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온 것이다. 동탁은 궁으로 들어온 후에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9살 어린 진류왕을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대신들과 장수들은 연희로 불러서 자신의 야망을 얘기하는데 한 장수가 큰 목소리로 동탁에게 따져 묻는다. 동탁, 당신이 대체 무엇이길래 함부로 황제를 세우려고 하시오? 당시 궁궐안은 동탁의 군사가 점령하고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동탁에게 대들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은 형주 자사로 있는 정원이었다. 동탁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원을 목베르고 주위의 군사들에게 명령하려는 찰나 옆에 있던 모사 이유가 급하게 말린다. 그 이유는 바로 정원 뒤에서 큰 산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는 장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여포였다. 동탁 장군, 참으십시오. 정원 뒤에 있는 저 장수가 아무래도 범상치 않습니다. 다음을 기약하시지요. 동탁도 잘못하면 여포에게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여겨 참았다. 연희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정훈도 여포와 함께 떠나고 동탁은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칼로 베어버린다. 이때 동탁의 부하 중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형주 자사 정원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앞에서 싸움을 걸어온다고 알렸다. 화가 난 동탁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정원을 치라고 명하고 달려나가는데 정원 뒤에 있던 장수 하나가 말을 타고 자신의 군사들을 나뭇잎 쓸듯 해치며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 겁에 질린 동탁은 허둥대며 태각 명령을 내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저 무서운 장수는 누구란 말이냐? 저 장수가 내 부하라면 얼마나 좋을꼬. 탄식하는 동탁 옆에서 가만히 듣떠 있던 모사 이숙이 자신의 계책을 동탁에게 설명한다. 장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장수의 이름은 여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여포 한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여포에게 보내주시면 잘 달래서 여포를 장군 휘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탁은 너무 기쁜 마음에 어서 떠나라고 말하는데 이숙은 계속 말을 잇는다. 장군, 하지만 그냥 갈 순 없고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을 물건을 가져가야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원하는 것을 내 다 주마. 무엇이 필요하냐? 장군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요?
동탁은 잠시 생각하다 얼마 전 얻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를 떠올렸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현재 적토마다. 장군, 적토마를 여포에게 줄 수 있으신지요? 탐욕스런 동탁이 그 물음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자 이숙은 한 번 더 묻는다. 장군이 가장 아끼는 적토마를 여포에게 준다면 반드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뭐라고? 적토마를 주라고? 네, 장군. 적토마를 여포에게 주십시오. 동탁이 한참 동안 망설이자 이숙은 충고하듯이 한마디 한다. 장군, 천하를 얻으려고 하시면서 어찌 말 한마디를 아까워하십니까? 그제야 동탁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지만 적토마를 가져가라고 한다. 이숙은 적토마를 끌고 여포 진영으로 찾아가고 여포는 반갑게 이숙을 맞이한다. 여포는 적토마를 보자 너무 좋아서 한참을 쳐다보고 한번 타볼 수 있겠느냐 부탁한다. 이보게 여포,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이 말을 자네에게 선물하겠네. 아니 정말인가? 이렇게 귀한 적토마를 주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한 바퀴 달린 후 너무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모른다. 처음에는 상대의 진영에서 찾아온 이숙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적토마를 선물 받고 나서는 어린 시절 친구 대하듯 친밀하게 대하게 되었다. 술자리에 이숙은 동탁 해하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안 하고 은근히 동탁에 대한 장점만을 이야기한다. 한참 동안 동탁의 얘기를 듣던 여포는 서서히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숙, 사실 내가 지금 정원 아래에 있는 것은 마땅히 갈 데가 없기 때문이네. 이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한다. 여포, 이보게 사실 적토마는 동탁 장군이 자네에게 드리는 선물일세. 이참에 동탁 장군에게 가는 것이 어떻겠나. 자네의 용맹함을 잘 아니 반드시 자네를 높이 써줄 걸세. 여포는 적토마를 줄 정도로 자신을 높이 여기는 동탁에게 결국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오랫동안 아버지같이 따랐던 정원을 배반하고 그날로 이숙과 함께 동탁에게로 찾아간다. 동탁은 아끼는 적토마를 잃었지만 자기 휘하의 그 어떤 장수보다 용맹한 여포를 얻게 되었다. 그 이후 여포를 앞세우니 그 어떤 장수들도 쉽게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크게 배울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놓을 줄 모르며 산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좀 더 크게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보고 실패하게 된다. 중국의 최대 갑부 이가성은 사람들과 동업할 때 항상 자신은 40을 갖고 상대방에게 60을 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가성하고만 사업을 하고 싶어 하여 자신이 결국 가장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만일 동탁이 적토마를 아까워하여 여포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여포의 손에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 늘 명심할 것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동탁, 초선을 얻고 목숨을 잃는다. 동탁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모든 대권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런 동탁의 행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대신이 있었다.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어떻게든 바로 세워보려고 동탁 몰래 헌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근심하던 사람이었다. 바로 사도 왕륜이었다. 겉으로는 동탁이 하는 일을 마지못해 동조하면서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어느 날 밤 자신의 저택 정원을 걷고 있는데 딸처럼 여기던 시종이 연못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 너는 초선이 아니냐?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울고 있던 초선은 갑자기 나타난 주인의 물음에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대인께서 오갈 데 하나 없는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인께서 밤마다 정원을 거닐며 나란 일로 깊은 근심에 빠져 계시는 것을 보며 제가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류는 자신이 밤마다 걱정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초선의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 여기며 기뻐했다. 그때 초선의 나이는 20이었다. 왕윤이 눈물을 흘리는 초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데 언제 이렇게 곱게 자랐는지 이제는 어엿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왕윤의 머릿속에는 호색한 동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싸움에는 그 어느 장수보다 용맹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순진한 여포가 생각났다. 초선아, 내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조용한 곳으로 가자. 대인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왕류는 자신의 서재로 초선을 데려간 후 갑자기 초선에게 큰 절을 올린다. 대인, 왜 이러세요? 어찌 이 천한 것에게 절을 하십니까? 초선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우리 한나라를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대인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해주마. 내 너를 동탁에게 시집 보내려고 한다. 허나 그 전에 여포를 불러들여 여포에게 너를 보내겠다고 말을 할 것이다. 여포는 자신에게 내가 갈 것을 알고 있는데 동탁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분명 크게 화를 내고 동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커질 것이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동탁을 제거하려 한다. 초선아, 괴롭겠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초선은 너무 놀라운 얘기라 잠시 당황했지만 굳은 결의를 한 눈빛으로 왕윤을 바라본다. 대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천한 것의 몸으로 대인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왕윤은 딸처럼 여겼던 초선이 이런 엄청난 일을 승낙할지 걱정스러워했던 터라 크게 기뻐했다. 초선아, 너로 인해 한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왕류는 초선의 아름다운 미모를 활용한 미인계를 사용하여 동탁을 죽일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로 왕류는 먼저 여포를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만들었다. 도중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초선을 들어오게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초선을 본 여포는 그저 순진한 청년처럼 어쩔 줄 모르며 좋아했다. 백옥처럼 하얀 얼굴에 아름다운 눈, 앵두 같은 붉은 입술 옆에 귀여운 보조개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듯했다. 초선은 여포가 보내는 눈길을 수줍어하며 고개를 살짝 돌리고 앉았다. 여포가 홀린 듯 초선을 바라보는데 왕년이 술을 따라주며 말한다. 여포 장군, 제 딸 초선이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제 딸을 거두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포는 왕윤의 말을 듣고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했다. 대인, 그 말이 참말이십니까? 따님을 제게 주신다면 내 대인을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군께서 제 딸을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니 내일 바로 장군에게 가마를 태워 보내드리리다. 여포는 왕윤에게 엎드려 감사하며 한참 동안 술을 먹고 기분 좋게 취해 돌아갔다. 여포를 보내고 난 왕윤은 다시 동탁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동탁은 아직까지 대신들이 자신의 뜻을 잘 따라와 주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왕윤이 자신과 친해지려 한다고 여겨 기쁜 마음에 찾아온 것이다. 태사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몸도 바를 모르겠습니다. 허허, 저도 예전부터 사도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왕윤은 동탁이 들으면 좋을 소리로 기분 좋게 비유를 맞추며 술잔을 계속 태워주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초선을 불러들였다. 태사, 저희 집에 춘솜씨가 제법 괜찮은 가희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선아, 들어오너라. 배곡 같은 얼굴에 예쁘게 분을 바른 초선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 매우 교태 있는 춤을 보여주었다. 동탁은 초선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반했는 데다가 춤까지 추는 모습을 보자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을 잃었다. 사도,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요? 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못했소이다.
하하, 태사께서 이토록 좋아하신 줄도 모르고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딸처럼 여기고 있는 시종인데 태사께서 원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왕류는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는 터라 매우 기뻤다. 태사, 먼저 가 계시면 바로 가마에 태워 초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왕류는 초선을 불러 앞으로 일에 대하여 한 번 더 다짐시키며 울면서 가마에 태운다. 다음날 아침 여포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동탁이 초선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왕륜을 찾아왔다. 왕륜, 어서 나오시오. 아니, 도대체 나를 이리 무시할 수가 있소? 나에게 보낸다는 초선이 왜 태사에게 가 있는 거요? 장군, 무슨 말이십니까? 어제 동탁 태사께서 오셔서 자신이 직접 데려가서 여포 장군과 혼인을 시킬 준비를 한다고 하기에 보내드렸는데 아직 초선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초선을 본 적도 없거니와 들은 얘기로는 동탁과 함께 방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왕류는 그럴 리가 없다는 듯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며 여포의 화를 계속 돋우었다. 아니 태사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포 장군 지금이라도 초선을 다시 찾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륜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동탁에 대한 화가 더 크게 치밀어 오르면서 이를 갈았다. 내 지금껏 그에게 충성을 다해왔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욕보이다니. 여포는 그 후 동탁 몰래 초선의 방을 찾아가 잠깐이라도 보려 했는데 그 사실을 안 동탁은 여포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다. 동탁과 여포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무사의 이유가 동탁에게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라고 하지만 동탁은 이미 초선에게 홀려 있어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여포에 대한 질투심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여포에게 동탁은 더 이상 복종해야 할 태사가 아니라 자신의 여인을 빼앗아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런 여포에게 왕류는 미리 계획한 대로 술자리를 만들어 조심스레 동탁을 죽이자고 설득한다. 좋소, 사도께서 도와주시면 내 반드시 동탁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 뒤로 왕륜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동탁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신임하던 여포에게 결국 목이 잘리게 된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적토마로 여포를 얻었던 적이 있었거늘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아끼던 여인으로 인해 여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싸움에서는 그토록 용맹하고 무서운 장수들이었지만 여자 앞에서는 여느 평범한 농부처럼 한없이 순진하기만 하였고 그런 점을 잘 파악한 왕륜과 초선의 미인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이다. 남자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다. 역사적으로 여자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던 사례가 너무도 많다. 동탁이 평소에 호색하지 않았다면 왕륜의 계획에 넘어가질 않았을 테고 초선의 아름다움에 홀리지만 않았다면 여포가 동탁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순진한 여포의 눈에는 자신의 여자를 뺏어간 동탁을 한 남자로만 여기게 되어 적토마를 선물해 준 것도 있고 자신을 양아들처럼 대해주었는데도 결국 배신한 것이다. 동탁과 여포의 불운한 관계에서 확실히 배울 것이 있다. 사람은 결코 이익으로만 따져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는 관계는 평생 좋은 관계로 형성되지만 이익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이다. 대의를 공감하며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초선의 미인계를 통해 남자들은 많은 것을 깨우쳐야 한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여자를 만날 때는 늘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한다.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면을 중시하여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지켜보면서 진실된 마음을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조심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은 장미를 꺾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다.